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세계 명작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신드바드의 모험. 멀고 먼 옛날 페르시아라는 곳에 신드바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드바드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도 하고 여행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신드바드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뱃사람들은 그 섬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신드바드 일행이 섬에 올라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섬이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겠어요?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어요. 신드바드와 뱃사람들은 허둥지둥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지요. 신드바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섬의 바닷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두리번거리던 신드바드는 엄청나게 큰 알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휘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신드바드를 덮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전설의 로크가 날고 있었지요. 로크는 몸집이 매우 커서 코끼리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새였어요. 큰 알은 바로 로크의 알이었던 거예요. 로크를 따라가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신드바드는 로크가 앉아 쉬는 틈을 타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었어요. 로크는 신드바드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바다 위를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로크는 한참을 날아올라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신드바드는 재빨리 로크의 다리에서 내렸어요. 주위를 살펴본 신드바드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혀를 날름대고 있었지요. 어찌한담,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런데 벼랑간 위에서 고깃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고깃덩어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갔지요. 아, 누군가 저 벼랑 위에서 고깃덩어리를 던지는구나. 그러면 독수리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집어올 테니 말이지. 신드바드는 값비싼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기 덩어리를 등에 묶은 다음 독수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독수리가 나타나 신드바트가 매달린 고기 덩어리를 움켜쥐고 벼랑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렇게 골짜기를 빠져나온 신드바트는 벼랑 위에 있던 사람들의 배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드바트는 섬에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다시 장사를 하러 여행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드바트는 판자 하나를 붙잡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 겨우겨우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기운을 차리고 섬을 둘러보는데 개울 앞에서 수염이 하얀 노인이 신드바트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나를 좀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네주겠나? 예, 그러지요 어르신. 신드바트가 노인을 업자 노인은 갑자기 긴 수염으로 신드바트의 목을 졸랐어요. 신드바트는 깜짝 놀라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노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람의 등에 타고 다니며 괴롭히다가 태운 사람의 기운이 빠지면 잡아먹어 버린다는 바다 노인이었던 거예요. 바다 노인은 끊임없이 신드바트에게 명령했어요. 개울을 건너라. 저 산을 넘어가라. 어서 계속 걸어라. 신드바트는 꼼짝없이 바다 노인을 등에 업고 노인이 가자는 곳으로 다니며 며칠을 보냈어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어. 궁리하던 신드바트의 눈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신드바트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르신, 포도주를 좀 드셔보세요. 아, 멋있다. 한 잔 더 다오. 바다 노인은 자꾸자꾸 포도주를 마시다 결국 술에 취해 쿨쿨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옳지, 됐다. 신드바트는 바다 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무사히 빠져나와 섬을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드바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신드바트의 모험이라고 불린답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꿀벌 나라에 아기 꿀벌 마야가 태어났어요. 마야는 육각형 모양의 벌집에서 자랐지요.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갈 날이 다가왔어요. 지혜로운 꿀벌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마야에게 이것저것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마야, 우리 꿀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날라야 한단다.
그럴 때는 항상 사나운 말벌을 조심해야 해. 카산드라 아주머니, 바깥 세상은 무서운 곳인가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다른 꿀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그리고 우리 꿀벌들은 침이 있어서 다른 곤충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단다. 마야는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드디어 마야는 다른 꿀벌들과 함께 처음으로 세상 나들이를 나왔어요. 마야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난 꿀만 나르며 살지 않을 거야.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위험 따위는 두렵지 않아. 나한텐 힘과 용기와 침이 있잖아. 마야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리를 떠났어요. 마야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잠자리가 새파리를 먹어치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겁은 났지만 커다란 은빛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잠자리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다 마야는 보슬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야는 꽃잎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바로 옆 꽃잎에서 사슴벌레 한 마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사슴벌레야, 너는 왜 비를 피하지 않니? 훗, 이까진 비쯤은 얼마든지 맞아도 괜찮아. 꽃줄기를 타며 잘난 척하던 사슴벌레는 그만 펄렁 뒤집히고 말았어요. 마야는 얼른 꽃줄기를 늘어뜨려 사슴벌레를 구해주었지요. 고마워. 아, 이제 비가 그쳤네. 사슴벌레는 서둘러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여행을 계속하던 마야는 잠잘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마야의 몸을 죄어오지 않겠어요? 바로 끈적끈적한 거미줄이었지요. 마야는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거미줄은 점점 더 마야의 몸을 조여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슴벌레 한 마리가 다가와 거미줄을 토막토막 끊어주었어요. 언젠가 마야가 도와준 사슴벌레였어요. 나는 내 은혜를 갚았을 뿐이야. 사슴벌레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어느덧 마야는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어요. 윙, 윙. 오, 말벌이다. 마야는 커다란 말벌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휴,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말벌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왕 말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새벽 꿀벌 나라를 공격한다. 마야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서 이 소식을 여왕님께
달려야 해. 마야는 말벌 병사들이 자는 틈을 타 몰래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꿀벌 나라로 돌아온 마야는 여왕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왕님, 어서 서두르세요. 지금 말벌들이 우리 꿀벌 나라를 공격하러 오고 있어요. 마야의 말을 들은 여왕벌은 명령을 내렸어요. 꿀벌들아, 어서 일어나라. 꿀벌 나라를 우리가 지키자. 잠을 자고 있던 꿀벌들이 모두 깨어나 말벌들의 공격에 맞섰어요. 꿀벌들은 온 힘을 다해 말벌과 싸웠지요. 결국 말벌들은 항복을 하고 물러갔어요. 여왕벌은 마야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마야, 너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꿀벌 나라를 구했구나. 바깥 세상에서 보고 배운 지혜를 꿀벌 나라를 위해 써다오. 마야는 그 후로 꿀벌 나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꿀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왕자와 거지. 만세!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어요.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어요. 톰,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지요. 오,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어요. 아까 궁전행 앞을 지날 때 궁전을 지키는 병사에게 맞아서... 네, 그 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골을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지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내 아들은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이 녀석이 완전히 돌았구나.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소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지요. 반면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왕자의 누이인 제인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이에요.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지 소굴에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어요.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이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 꺼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흑흑,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테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외쳤어요.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어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은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톰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영국에 사는 의사로 여행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걸리버는 엔털로프호를 타고 동인도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즐거움도 잠시, 배는 그만 폭풍을 만나고 말았지요.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파도 속을 헤엄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닿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걸리버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잠시 뒤 걸리버의 가슴 위로 무엇인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만큼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릴리펫이라는 곳으로 키가 12cm 정도 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지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걸리버의 말에 릴리펫 사람들이 걸리버의 입에 끊임없이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한 바구니의 음식이라야 걸리버에게는 한입거리라 걸리버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가 먹는 양이 엄청나 깜짝 놀랐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를 옮기기로 했어요. 목수와 기술자 500명이 대형 수레를 만들고 걸리버를 수레에 실어 말 1500마리가 끌었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모두 모여 걸리버를 구경했지요. 걸리버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날부터 릴리펫에 살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펫에서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릴리펫 사람 1728명이 먹을 양을 걸리버는 단 하루 만에 먹어치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걸리버가 산책을 나가면 모두들 말했어요. 걸리버, 조심해요. 그러다 우리 집을 밟겠어요. 걸리버,
살살 좀 걸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걸리버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걸리버는 릴리펫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릴리펫의 아이들도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걸리버의 손바닥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군대가 릴리펫을 공격하려고 먼 바다에 나타났어요.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걸리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주게 해. 황제폐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긴 밧줄 여러 개 준비해 주십시오. 걸리버는 밧줄을 메고 바다로 나갔어요. 걸리버를 보고 이웃나라 군사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우와, 거인이다. 군사들은 걸리버에게 연거푸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걸리버에게는 그저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였지요. 걸리버는 배에다 갈고리를 건 다음 밧줄로 당겨서 이웃 나라의 배들을 모조리 끌어왔어요.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날부터 릴리펫과 이웃 나라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걸리버, 정말 고맙소.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걸리버를 칭찬했어요. 이제 걸리버가 릴리펫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배를 고쳐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거든요. 잘 가요, 걸리버.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걸리버와 릴리펫의 작은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걸리버는 돌아가는 길에 큰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릴리펫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에이, 걸리버,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걸리버가 릴리펫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작고 귀여운 양을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믿었어요. 걸리버는 돌아와 릴리펫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랍니다. 마지막 잎새. 뉴욕의 워싱턴 광장 서쪽에는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화가를 꿈꾸는 수와 존 씨도 그 마을의 낡은 벽돌집 꼭대기에 살고 있었지요. 11월이 되어 쌀쌀한 바람이 불자 마을에는 폐렴이 돌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고장에서 자란 존 씨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는 존 씨를 진찰한 뒤 수에게 말했어요. 존 씨 양이 나을 가능성은 열에 하나밖에 안 돼요. 무엇보다 낫겠다는 의지가 매우 약해요.
저대로 있다간 아마 오래지 않아. 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는 애써 밝게 웃으며 존 씨에게 다가갔어요. 12, 11, 10. 존 씨는 창밖을 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존 씨, 뭐 하는 거야? 창밖에 담쟁이 잎을 세고 있어.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날,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 의사 선생님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곧 나을 거라고 하셨어. 아니야, 수. 바람에 흔들리는 저 잎들이 마치 꺼져가는 내 생명 같아. 아, 또 하나가 떨어졌네. 수는 눈물을 훔치며 아래층에 사는 화가 배어먼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할아버지, 또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작품은 언제 그리시게요? 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웬 트집이야? 수는 할아버지에게 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 말라버린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겠다니 얼간이 같으니라고. 이튿날 아침 존 씨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수, 커튼을 좀 열어줘. 담쟁이 잎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 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튼을 젖혔어요. 담벼락에는 잎사귀 하나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잎사귀로구나. 저 잎사귀도 곧 떨어지겠지. 존 씨는 힘없이 말하며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그치만 하루 종일 거센 바람이 불던 그날, 마지막 잎사귀는 꿋꿋이 담벼락을 지키고 있었지요. 밤새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어요. 수, 커튼을 좀 열어줘. 놀랍게도 마지막 잎사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존 씨는 왠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저 연약한 잎도 비바람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존 씨는 수가 끓여준 수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존 씨는 수의 보살핌으로 점점 기운을 차렸어요. 의사도 이제 존 씨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마지막 잎사귀는 담쟁이 동굴에 여전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가 다가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 씨, 배어먼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엊그제 할아버지가 방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관리인이 발견했다군구나. 옷이 온통 젖어 있고 그 옆에는 손전등과 사다리 그리고 붓과 물감이 흩어져 있었대.
그럼 혹시... 그래, 존씨. 저 잎사귀를 좀 봐. 세찬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아? 저건 배어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그린 걸작이야. 소공녀. 세라는 아빠와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세라가 7살 때 아빠가 말했어요. 세라,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영국 런던에 내가 지낼 학교를 알아봐 두었단다. 우리 세라 씩씩하게 지낼 수 있지? 런던에 온 세라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세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 덕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지요. 세라는 하녀 베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책도 함께 읽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어요. 세라와 베키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어느덧 세라는 11살 소녀가 되었어요. 세라의 11살 생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진 선생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왔어요. 여러분, 파티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세라의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세라의 아빠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세라는 깜짝 놀라 엉엉 울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지금껏 세라를 돌보아준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라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가난뱅이 고아이니 당장 다락방으로 짐을 옮기고 베키와 같이 하녀 일을 하도록 해. 세라는 그날부터 건물 꼭대기에 있는 좁은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고되게 일만 해야 했어요. 민친 선생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세라의 고운 마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날 세라는 민친 선생님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빵집 앞에서 은화를 하나 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동전을 잃어버리셨나요? 세라가 묻자 빵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가지렴. 배가 고팠던 세라는 은화로 빵을 6개 샀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나오다 가난한 소녀를 보았어요. 세라는 소녀에게 빵을 5개나 나눠 주었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의 고운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자기도 배가 많이 고파 보이던데. 어느 날 세라가 일을 마치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창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앞집에서 원숭이를 찾는
인도 말이 들렸어요. 여기에 원숭이가 있어요. 세라가 얼른 인도 말로 대답했지요. 그러자 앞집 창문에 인도 청년이 나타났어요.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 말을 할 줄 알지요? 7살까지 인도에 살았거든요. 반가워요. 저희 주인님도 인도에서 오셨답니다. 세라가 원숭이를 보내주자 인도 청년은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 세라의 다락방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탁자 가득 맛있는 과자와 차가 차려져 있었어요. 베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마치 마법과 같아. 마법은 그 후로도 계속돼요. 다락방에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새록새록 늘어났지요. 세라와 베키는 다락방의 마법 덕분에 아무리 고된 일도 씩씩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세라는 끽끽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집 원숭이가 또 세라를 찾아온 거였지요. 이리 오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데려다 줄게. 다음날 세라는 원숭이를 데려다 주러 이웃집에 갔다가 인도 청년의 주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자랐다지?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세라라고 합니다. 인도 청년의 주인은 벌떡 일어나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세라야, 이제야 널 찾았구나. 이웃집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라 너였다니. 이웃집 신사는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실 때 세라에게 남긴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아빠의 유산을 받아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윈친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팔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답니다. 세라는 베키와 함께 다락방을 떠나 새로운 학교로 향했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부지런히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한 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세차게 잡아 끌었어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이모를 보고 쌀쌀맞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소?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보필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말을 마친 이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굳은 얼굴의 할아버지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래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 어디서 자요? 하이디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렴. 하이디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이 좋아요.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는 푹신한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고 하이디에게 고소한 빵과 염소젖도 주었지요. 하이디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이웃에 사는 패터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염소들을 몰고 산 위에 풀밭으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도 패터와 함께 알프스 산을 올랐지요. 매일같이 풀밭을 누비다 보니 하이디의 얼굴도 패터처럼 까맣게 그을었어요.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던 패터는 하이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답니다. 날이 추워져 염소들이 우리에서 지내게 되자 하이디도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패터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놀러 오라셔. 할아버지는 두툼한 담요로 하이디를 감싸고 썰매에 태워서 패턴의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패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패턴의 식구는 모두 하이디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이런 산골에서 사는 것은 하이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다시 하이디를 데려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모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이디도 알프스를 떠나기 싫었지요. 하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고 간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이었어요. 제제만 씨에게는 몸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친구가 필요한 아가씨가 바로 클라라였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네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제만 씨 집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마차가 되는 소음만 가득했어요. 하이디는 언제나 알프스 산을 그리워했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지내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어요. 클라라는 하이디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냈답니다. 하이디가 들려주는 알프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이디도 클라라와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전 눈을 감으면 푸른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쓱해졌지요.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 제제만 씨 집에 흰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유령이 바로 하이디였어요. 알프스를 그리워하던 하이디가 잠이 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병에 걸리고 만 거였어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이디는 마음의 병에 걸렸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어서 알프스로 돌려보내세요. 클라라는 매우 슬펐지만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지요. 알프스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알프스를 뛰어다니자 다시 건강해졌어요. 다음에 하이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가 찾아온 거예요. 하이디, 내가 말한 대로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클라라는 하이디, 페터와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치즈와 빵, 그리고 염소젓도 맛있게 먹었지요.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올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볼은 통통해지고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지요. 튼튼해진 클라라를 보며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라라,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이디와 페터가 양쪽에서 클라라를 부축하며 클라라는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제만 씨가 알프스를 찾아온 날, 클라라는 조심조심 아빠를 향해 걸었답니다. 오, 클라라, 내가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 하이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알프스의 하늘에 울려 퍼졌답니다. 신드바드의 모험. 멀고 먼 옛날 페르시아라는 곳에 신드바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드바드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도 하고 여행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신드바드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뱃사람들은 그 섬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신드바드 일행이 섬에 올라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섬이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겠어요?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어요. 신드바드와 뱃사람들은 허둥지둥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지요.
신드바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섬의 바닷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두리번거리던 신드바드는 엄청나게 큰 알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휘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신드바드를 덮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전설의 로크가 날고 있었지요. 로크는 몸집이 매우 커서 코끼리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새였어요. 큰 알은 바로 로크의 알이었던 거예요. 로크를 따라가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신드바드는 로크가 앉아 쉬는 틈을 타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었어요. 로크는 신드바드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바다 위를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로크는 한참을 날아올라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신드바드는 재빨리 로크의 다리에서 내렸어요. 주위를 살펴본 신드바드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혀를 날름대고 있었지요. 어찌한담,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런데 벼랑간 위에서 고깃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고깃덩어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갔지요. 아, 누군가 저 벼랑 위에서 고깃덩어리를 던지는구나. 그러면 독수리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집어올 테니 말이지. 신드바드는 값비싼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등에 묶은 다음 독수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독수리가 나타나 신드바드가 매달린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벼랑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렇게 골짜기를 빠져나온 신드바드는 벼랑 위에 있던 사람들의 배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드바드는 섬에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다시 장사를 하러 여행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드바드는 판자 하나를 붙잡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 겨우겨우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기운을 차리고 섬을 둘러보는데 개울 앞에서 수염이 하얀 노인이 신드바드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나를 좀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네주겠나? 예, 그러지요 어르신. 신드바드가 노인을 업자 노인은 갑자기 긴 수염으로 신드바드의 목을 졸랐어요. 신드바드는 깜짝 놀라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노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람의 등에 타고 다니며 괴롭히다가
태운 사람의 기운이 빠지면 잡아먹어 버린다는 바다 노인이었던 거예요. 바다 노인은 끊임없이 신드바드에게 명령했어요. 개울을 건너라. 저 산을 넘어가라. 어서 계속 걸어라. 신드바드는 꼼짝없이 바다 노인을 등에 업고 노인이 가자는 곳으로 다니며 며칠을 보냈어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어. 궁리하던 신드바드의 눈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신드바드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르신, 포도주를 좀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한 잔 더 다오. 바다 노인은 자꾸자꾸 포도주를 마시다 결국 술에 취해 쿨쿨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옳지, 됐다. 신드바드는 바다 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무사히 빠져나와 섬을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드바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신드바드의 모험이라고 불린답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꿀벌 나라에 아기 꿀벌 마야가 태어났어요. 마야는 육각형 모양의 벌집에서 자랐지요.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갈 날이 다가왔어요. 지혜로운 꿀벌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마야에게 이것저것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마야, 우리 꿀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날라야 한단다. 그럴 때는 항상 사나운 말벌을 조심해야 해. 카산드라 아주머니, 바깥 세상은 무서운 곳인가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다른 꿀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그리고 우리 꿀벌들은 침이 있어서 다른 곤충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단다. 마야는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드디어 마야는 다른 꿀벌들과 함께 처음으로 세상 나들이를 나왔어요. 마야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난 꿀만 나르며 살지 않을 거야.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위험 따위는 두렵지 않아. 나한텐 힘과 용기와 침이 있잖아. 마야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리를 떠났어요. 마야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잠자리가 새파리를 먹어치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겁은 났지만 커다란 은빛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잠자리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다 마야는 보슬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야는 꽃잎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바로 옆 꽃잎에서 사슴벌레 한 마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사슴벌레야, 너는 왜 비를 피하지 않니? 훗, 이까진 비쯤은 얼마든지 맞아도 괜찮아. 꽃줄기를 타며 잘난 척하던 사슴벌레는 그만 펄렁 뒤집히고 말았어요. 마야는 얼른 꽃줄기를 늘어뜨려 사슴벌레를 구해주었지요. 고마워. 아, 이제 비가 그쳤네. 사슴벌레는 서둘러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여행을 계속하던 마야는 잠잘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마야의 몸을 죄어오지 않겠어요? 바로 끈적끈적한 거미줄이었지요. 마야는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거미줄은 점점 더 마야의 몸을 조여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슴벌레 한 마리가 다가와 거미줄을 토막토막 끊어주었어요. 언젠가 마야가 도와준 사슴벌레였어요. 나는 내 은혜를 갚았을 뿐이야. 사슴벌레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어느덧 마야는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어요. 윙, 윙. 오, 말벌이다. 마야는 커다란 말벌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휴,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말벌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왕 말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새벽 꿀벌 나라를 공격한다. 마야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서 이 소식을 여왕님께 알려야 해. 마야는 말벌 병사들이 자는 틈을 타 몰래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꿀벌 나라로 돌아온 마야는 여왕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왕님, 어서 서두르세요. 지금 말벌들이 우리 꿀벌 나라를 공격하러 오고 있어요. 마야의 말을 들은 여왕벌은 명령을 내렸어요. 꿀벌들아, 어서 일어나라. 꿀벌 나라를 우리가 지키자. 잠을 자고 있던 꿀벌들이 모두 깨어나 말벌들의 공격에 맞섰어요. 꿀벌들은 온 힘을 다해 말벌과 싸웠지요. 결국 말벌들은 항복을 하고 물러갔어요. 여왕벌은 마야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마야, 너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꿀벌 나라를 구했구나. 바깥 세상에서 보고 배운 지혜를 꿀벌 나라를 위해 써다오. 마야는 그 후로 꿀벌 나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꿀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왕자와 거지. 만세!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국어를 해야 했어요.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어요. 톰,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밌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지요. 오,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어요. 아까 궁전행 앞을 지날 때 궁전을 지키는 병사에게 맞아서... 네, 그 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골을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지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내 아들은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이 녀석이 완전히 돌았구나.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소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지요. 반면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왕자의 누이인 제인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이에요.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지 소굴에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어요.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이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 꺼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흑흑,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테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외쳤어요.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어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은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톰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영국에 사는 의사로 여행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걸리버는 엔털로프호를 타고 동인도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즐거움도 잠시, 배는 그만 폭풍을 만나고 말았지요.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파도 속을 헤엄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닿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걸리버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잠시 뒤 걸리버의 가슴 위로 무엇인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만큼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릴리펫이라는 곳으로 키가 12cm 정도 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지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걸리버의 말에 릴리퍼 사람들이 걸리버의 입에 끊임없이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한 바구니의 음식이라야 걸리버에게는 한입거리라 걸리버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가 먹는 양이 엄청나 깜짝 놀랐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를 옮기기로 했어요. 목수와 기술자 500명이 대형 수레를 만들고 걸리버를 수레에 실어 말 1500마리가 끌었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모두 모여 걸리버를 구경했지요. 걸리버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날부터 릴리펫에 살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펫에서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릴리펫 사람 1728명이 먹을 양을 걸리버는 단 하루 만에 먹어치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걸리버가 산책을 나가면 모두들 말했어요. 걸리버, 조심해요. 그러다 우리 집을 밟겠어요. 걸리버, 살살 좀 걸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걸리버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걸리버는 릴리펫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릴리펫의 아이들도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걸리버의 손바닥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군대가 릴리펫을 공격하려고 먼 바다에 나타났어요.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걸리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주게. 황제폐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긴 밧줄 여러 개 준비해 주십시오. 걸리버는 밧줄을 메고 바다로 나갔어요. 걸리버를 보고 이웃나라 군사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우와, 거인이다. 군사들은 걸리버에게 연거푸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걸리버에게는 그저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였지요. 걸리버는 배에다 갈고리를 건 다음 밧줄로 당겨서 이웃 나라의 배들을 모조리 끌어왔어요.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날부터 릴리펫과 이웃 나라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걸리버, 정말 고맙소.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걸리버를 칭찬했어요. 이제 걸리버가 릴리펫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배를 고쳐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거든요. 잘 가요, 걸리버.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걸리버와 릴리펫의 작은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걸리버는 돌아가는 길에 큰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릴리펫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에이, 걸리버,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걸리버가 릴리펫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작고 귀여운 양을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믿었어요. 걸리버는 돌아와 릴리펫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랍니다. 마지막 잎새. 뉴욕의 워싱턴 광장 서쪽에는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화가를 꿈꾸는 수와 존 씨도 그 마을의 낡은 벽돌집 꼭대기에 살고 있었지요. 11월이 되어 쌀쌀한 바람이 불자 마을에는 폐렴이 돌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고장에서 자란 존 씨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는 존 씨를 진찰한 뒤 수에게 말했어요. 존 씨 양이 나을 가능성은 열에 하나밖에 안 돼요. 무엇보다 낫겠다는 의지가 매우 약해요. 저대로 있다간 아마 오래지 않아. 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는 애써 밝게 웃으며 존 씨에게 다가갔어요. 12, 11, 10. 존 씨는 창밖을 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존 씨, 뭐 하는 거야? 창밖에 담쟁이 잎을 세고 있어.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날,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 의사 선생님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곧 나을 거라고 하셨어. 아니야, 수. 바람에 흔들리는 저 잎들이 마치 꺼져가는 내 생명 같아. 아, 또 하나가 떨어졌네. 수는 눈물을 훔치며 아래층에 사는 화가 배어먼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할아버지, 또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작품은 언제 그리시게요? 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웬 트집이야. 수는 할아버지에게 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 말라버린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겠다니 얼간이 같으니라고.
이튿날 아침 존 씨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수, 커튼을 좀 열어줘. 담쟁이 잎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 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튼을 젖혔어요. 담벼락에는 잎사귀 하나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잎사귀로구나. 저 잎사귀도 곧 떨어지겠지. 존 씨는 힘없이 말하며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그치만 하루 종일 거센 바람이 불던 그날, 마지막 잎사귀는 꿋꿋이 담벼락을 지키고 있었지요. 밤새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어요. 수, 커튼을 좀 열어줘. 놀랍게도 마지막 잎사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존 씨는 왠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저 연약한 잎도 비바람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존 씨는 수가 끓여준 수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존 씨는 수의 보살핌으로 점점 기운을 차렸어요. 의사도 이제 존 씨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마지막 잎사귀는 담쟁이 동굴에 여전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가 다가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 씨, 배엄원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엊그제 할아버지가 방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관리인이 발견했다군구나. 옷이 온통 젖어 있고 그 옆에는 손전등과 사다리 그리고 붓과 물감이 흩어져 있었대. 그럼 수 혹시... 그래 존 씨, 저 잎사귀를 좀 봐. 세찬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아? 저건 배엄원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그린 걸작이야. 소공녀. 세라는 아빠와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세라가 7살 때 아빠가 말했어요. 세라,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영국 런던에 내가 지낼 학교를 알아봐 두었단다. 우리 세라 씩씩하게 지낼 수 있지? 런던에 온 세라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세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 덕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지요. 세라는 하녀 베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책도 함께 읽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어요. 세라와 베키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어느덧 세라는 11살 소녀가 되었어요. 세라의 11살 생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진 선생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왔어요. 여러분, 파티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세라의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세라의 아빠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세라는 깜짝 놀라 엉엉 울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지금껏 세라를 돌보아준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라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가난뱅이 고아이니 당장 다락방으로 짐을 옮기고 베키와 같이 하녀 일을 하도록 해. 세라는 그날부터 건물 꼭대기에 있는 좁은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고되게 일만 해야 했어요. 민친 선생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세라의 고운 마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날 세라는 민친 선생님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빵집 앞에서 은화를 하나 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동전을 잃어버리셨나요? 세라가 묻자 빵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가지렴. 배가 고팠던 세라는 은화로 빵을 6개 샀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나오다 가난한 소녀를 보았어요. 세라는 소녀에게 빵을 5개나 나눠주었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의 고운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자기도 배가 많이 고파 보이던데. 어느 날 세라가 일을 마치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창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앞집에서 원숭이를 찾는 인도 말이 들렸어요. 여기에 원숭이가 있어요. 세라가 얼른 인도 말로 대답했지요. 그러자 앞집 창문에 인도 청년이 나타났어요.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 말을 할 줄 알지요? 7살까지 인도에 살았거든요. 반가워요. 저희 주인님도 인도에서 오셨답니다. 세라가 원숭이를 보내주자 인도 청년은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 세라의 다락방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탁자 가득 맛있는 과자와 차가 차려져 있었어요. 베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마치 마법과 같아. 마법은 그 후로도 계속돼요. 다락방에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새록새록 늘어났지요. 세라와 베키는 다락방의 마법 덕분에 아무리 고된 일도 씩씩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세라는 끽끽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집 원숭이가 또 세라를 찾아온 거였지요. 이리 오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데려다 줄게. 다음날 세라는 원숭이를 데려다 주러 이웃집에 갔다가 인도 청년의 주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자랐다지?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세라라고 합니다. 인도 청년의 주인은 벌떡 일어나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세라야, 이제야 널 찾았구나. 이웃집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라 너였다니. 이웃집 신사는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실 때 세라에게 남긴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아빠의 유산을 받아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답니다. 세라는 베키와 함께 다락방을 떠나 새로운 학교로 향했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부지런히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한 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세차게 잡아 끌었어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이모를 보고 쌀쌀맞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소?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보필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말을 마친 이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굳은 얼굴의 할아버지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래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 어디서 자요? 하이디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렴. 하이디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이 좋아요.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는 푹신한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고 하이디에게 고소한 빵과 염소젓도 주었지요. 하이디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이웃에 사는 패터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염소들을 몰고 산 위에 풀밭으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도 패터와 함께 알프스 산을 올랐지요. 매일같이 풀밭을 누비다 보니 하이디의 얼굴도 패터처럼 까맣게 그을었어요.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던 패터는 하이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답니다. 날이 추워져 염소들이 우리에서 지내게 되자 하이디도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패터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놀러 오라셔. 할아버지는 두툼한 담요로 하이디를 감싸고 썰매에 태워서 패턴의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패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패턴의 식구는 모두 하이디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이런 산골에서 사는 것은 하이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다시 하이디를 데려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모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이디도 알프스를 떠나기 싫었지요. 하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고 간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이었어요. 제제만 씨에게는 몸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친구가 필요한 아가씨가 바로 클라라였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네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제만 씨 집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마차가 되는 소음만 가득했어요. 하이디는 언제나 알프스 산을 그리워했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지내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어요. 클라라는 하이디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냈답니다. 하이디가 들려주는 알프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이디도 클라라와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전 눈을 감으면 푸른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쓱해졌지요.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 제제만 씨 집에 흰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유령이 바로 하이디였어요. 알프스를 그리워하던 하이디가 잠이 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병에 걸리고 만 거였어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이디는 마음의 병에 걸렸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어서 알프스로 돌려보내세요. 클라라는 매우 슬펐지만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지요. 알프스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알프스를 뛰어다니자 다시 건강해졌어요. 다음에 하이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가 찾아온 거예요. 하이디, 내가 말한 대로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클라라는 하이디, 페터와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치즈와 빵, 그리고 염소젓도 맛있게 먹었지요.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올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볼은 통통해지고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지요. 튼튼해진 클라라를 보며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라라,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이디와 페터가 양쪽에서 클라라를 부축하며 클라라는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제만 씨가 알프스를 찾아온 날, 클라라는 조심조심 아빠를 향해 걸었답니다. 오, 클라라, 내가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 하이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알프스의 하늘에 울려 퍼졌답니다.